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유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보 같은 실수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뻔한 남자입니다. 저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하루빨리 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내 장사를 해먹고 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죠. 그렇게 저는 25이라는 이른 나이에 저만을 바라봐주는 어여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일하다 지쳐 잠들기 바빠서 호래비처럼 살았는데 아내와 결혼을 한 뒤로는 여기저기서 장사장 때깔 좋아졌단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자신이 있었어요. 아들이 제 인생의 복덩이였는지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제 일도 승승장구였습니다. 결혼 전 하청회사에서 근무하던 저는 자신의 친척을 제 자리에 꽂기 위해 저를 부당해고한 사장 때문에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차리자마자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 실력이 입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옹알이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이 어느새 학교에 들어가 뛰어놀기 바쁘더군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사람과 아들은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이 모두 그렇게 살았듯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는데 아내가 자꾸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아유, 거 밥 먹는데 부산스럽게 왜 그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나 나중에 먹을 테니까 당신이랑 태진이부터 먹어요. 그때 아내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기만 했었어도 아내가 몸속에 그렇게 큰 암덩어리를 키우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내내 아픈 것을 숨기고 참으며 살던 아내는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몇 차례 수술과 항암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여린 몸이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고작 9살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었죠. 하지만 그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일하랴 살림하랴 아들 키우랴 몸이 3개여도 모자랄 판이었죠. 게다가 제가 뭐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분주하게 움직여봤자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었죠. 회사는 회사대로 안 돌아가고 아들은 엄마 잃은 지 1년도 안 돼서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저희 부자는 하루 걸러 하루 라면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아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 아들을 태우고 거래처 미팅하러 다니고 그랬네요. 이렇게 살다가는 아들과 저 모두 말라 죽을 것 같았죠. 장 사장이 마누라 잃고 얼굴색이 아주 말도 아니야. 이러다가 장 사장도 말라 죽겠어. 아휴, 혼자 아들 키우려니 너무 힘드네요. 어제는 세수하다가 코피가 줄줄 나더라니까요. 옷도 이게 뭐야. 여기 셔츠기 다 뜯어졌잖아. 아주 호래비가 따로 없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아줌마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 여자 소개 안 받을 텐가? 내가 아는 형님네 조카가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죽었대나 봐. 물론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결혼 앞두고 신랑 죽었으면
혼사끼리 뻥 뚫리진 않지. 내가 만나봤는데 아주 참한 아가씨요. 아내를 잃고 바로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 거듭 거절을 했습니다만 딱 한 번만 만나보라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없는 시간을 내서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맞선 자리에 나온 여성분은 사장님 말대로 아주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말도 조곤조곤하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제 아내가 죽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당장 재혼하시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남편 될 사람 죽었다는 말에 그냥 다른 남자 못 붙여줘서 안달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 아내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얼굴 보는 사람마다 새 장가 안 드냐고 그러는데 참 난처하더라고요. 문애가 쓰레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혼자 남겨진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못 붙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사실 제가 지금 친척분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상영 씨는 살림 돌봐주고 애 봐주는 사람 생기는 거고 저는 그저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 생기는 거고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또 사라지지 않겠어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친척 집에 얹혀 산다는 말에 제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손끝이 야물딱져 보이는데 저런 사람이 제 아들도 키워주고 저도 돌봐줄 수 있다면야 여자 하나 먹여 살리는 게 힘들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사랑보다는 우정에 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살자며 재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은 살림대로, 육아는 육아대로 죽은 전처와 허술한 제 빈자리를 꽉 채워주었죠. 아들 녀석에게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내가 먼저 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라고 안 불러도 돼. 태진의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아줌마는 그냥 아줌마야. 태진이가 뭐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해. 알겠지? 아들은 아내를 아줌마라고는 부르지만 곧잘 따랐습니다. 둘이 놀이공원에도 놀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애들 데리고 어딜 다녀보질 못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아내에게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말했잖아요. 친척집에서 눈칫밥 엄청 먹고 있었다고. 차라리 내가 어렸으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소방 맞은 다 큰 조카를 대하는 친척 어르신 눈치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 지옥에서 날 꺼내준 게 당신이에요. 이 집 쓸고 닦고 태진이 먹이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에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서로에게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아들 녀석과 같이 자고 언제나 저는 혼자 자는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와 자더라고요. 저도 못 이기는 척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내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새삼 이런 말이구나 깨달았어요. 아들 녀석 태어났을 때는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첫 아이라서 뭘 몰랐는데 둘째는 특히 딸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숨 쉬는 것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밥을 먹으면 그게 얼마나 기특한지 내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저는 회사를 키워나갔고 직원이 단 3명이던 회사는 이제 어느새 직원 100명에 설비까지 갖춘 어엿한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내조를 착실하게 해준 아내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에 딸 사진을 넣어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딸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지? 나 요즘 회식도 안 가잖아. 퇴근만 하면 불이 나게 집으로 가. 요 녀석 보려고. 너무 예뻐. 아들 때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애 키우는 게 이런 맛이구나 싶어. 자네 딸이야? 근데 어째 하나도 안 닮았어? 딸이 날 닮아서 뭐해? 자네 맨날 나한테 소도둑상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내가 이쁘거든. 나랑 다르게 뽀얗고. 딸이니까 엄마를 닮았지. 그런가? 아들 녀석은 자네랑 아주 거푸집이잖아. 근데 딸은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허, 지금 자네 나 시샘하는가? 나 닮은 아들에 마누라 닮은 딸까지 있다고? 아이고, 그래 좋겠수다. 그럼 오늘 삼겹살도 장사장이 쏘지? 아유, 그럼 내가 왜 못 사?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늘 내가 쏜다. 근데 나 6시면 칼같이 일어날 거야. 딸 자랑을 여기저기 해대니 다들 술 사라 밥 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기쁜 마음으로 사줄 수 있었죠. 그날도 그렇게 술 한잔 사고 생각보다 일찍 귀가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다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려있는 현관문 사이로 아내의 엄청 화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진짜 이럴 거면 학원이고 뭐고 다 가지 마. 때려쳐. 네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도 아까워 죽겠는데 매달 네 학원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알기나 해? 으이구, 네 돌대가리 가르칠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고 말지. 갓난쟁이 딸한테 하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고 누가 봐도 아들 녀석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죠. 저는 일부러 아내가 아들을 다 혼내고 난 뒤에 초인종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풀이 잔뜩 죽어 있다가도 제 눈치를 보며 다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딸을 재우러 간 사이 아들의 방에 슬쩍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책을 펴놓고 게임기를 하다가 제가 들어오니 후다닥 게임기를 숨겼어요. 게임하고 있었니? 아니요.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태진아, 아버지는 말이다. 사람이 살면서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는 너 게임하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공부든 게임이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지.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그건 버릇이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 아버지 말 이해하겠니? 네, 죄송해요. 그래.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가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절대 혼을 내지 않을 거야. 아버지 믿어? 네, 믿어요. 믿을게요. 그럼 아버지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오늘 학원 안 갔니? 네. 왜 안 갔는지 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어? 절대 화 안 낼게. 약속해. 저는 아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죠. 아들은 한참 꾸물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학원에 저를 자꾸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서 가기 싫은데 아줌마, 아니, 엄마는 자꾸 학원 빠지면 또 맞을 거라고. 아줌마가 널 때렸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우선 학원 문제는 내가 처리할 테니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딸을 재워놓고 씻으러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침 협탁 위에 있는 아내의 핸드폰이 띠링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무슨 알림인가 보려는데 씻고 나온 아내가 헐레벌떡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봐요? 보지도 못했어. 그냥 알람이 울리길래 쳐다본 거야. 근데 당신 혹시 태진이가 학원 가기 싫다고 해? 원래 그맘때 남자애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것만 중요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애가 가기 싫다는 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애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해요. 당신이 괜히 오냐오냐 하면 더 제 말 안 들어요. 가뜩이나 새엄마라고 말 안 듣는데. 태진이가 당신 새엄마라고 말을 안 들어? 아휴, 이런 얘기 뭐하러 해요. 제가 모자라서 그렇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만 알아서 한다며 제 말을 막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들과 집을 믿고 맡겼던 아내가 조금 낯설게 보이는 순간이었죠. 그 뒤로 저는 어쩐지 사람들 앞에서 아내 얘기도 딸 얘기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거래처 사장님이 뒤늦게 딸 태어난 걸 축하한다면서 딸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누워있는 애한테 무슨 용돈이에요. 됐어요. 사장님 쓰세요. 받아도 그맘때 애들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나저나 자네는 골프 안 치지? 에이, 내가 골프 칠 새가 어딨어요. 회사 돌보랴, 애 돌보랴 바쁘지. 내가 요즘 가는 필드에 아주 새끈한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요즘 작업 중이거든. 이 사장님은 여성 편력이 심하기로 유명한 사람인지라 술만 들어갔다 하면 여자 얘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여자 얘기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는 영 관심이 없어서 그저 술만 축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볼래? 둘 중에 누가 예쁜지 한 봐줘봐. 에이, 제가 보면 뭘 아나요. 그래도 한 봐봐. 거래처 사장님이 제 코앞에 억지로 핸드폰을 들이댔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남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작업 중이라며 보여준 여자 사진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주 짧은 골프 웨어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사진 속에서 거래처 사장님의 허리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에게 그 사진을 한 장 받아다 저장을 하고 그 길로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일전에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잠적한 직원을 잡을 일이 있어서 아는 흥신소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자초지정을 말해주고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고 했죠. 이런 것도 인맥이 통해서였을까요? 아내가 조심성이 없어서였을까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증거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습니다. 흥신소 사장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 직후부터 줄곧 집안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왔습니다. 저야 제가 가계부 검사할 것도 아니고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알아서 빠져나가고 있었으니 얼마가 나갔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제가 카드값이 얼마 나오는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안 뒤부터는 당당하게 사치를 하고 다녔어요. 백화점마다 VIP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명품 매장에선 아내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흥신소 사장님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가 장롱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명품 가방들이 잔뜩 숨겨져 있더라고요. 차라리 사치만 했으면 다행이었게요. 그 사치품을 온몸에 휘감은 아내는 아들은 학원에 처박아 두고 딸은 보모를 쓰고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되어 골프를 치러 다녔던 것입니다. 아내가 아들이 학원에 빠지는 것에 예민했던 것도 불시에 집으로 일찍 오면 자기의 외출이 들통나니 그랬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둘도 안 된 딸을 집에 내팽개쳐 두고 골프를 치러 다니다니 아내 외도 증거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오는 거였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던 그 거래처 사장님과 당당하게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감정을 낭비하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아내에게 혼나 기죽어 있던 아들의 얼굴도 자꾸만 생각이 났고요. 애비가 돼 가지고 괜히 새엄마를 만들어줬다가 아들에게 나쁜 기억만 심어준 것 같아서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받은 증거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서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사치도 외도도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벌어온 돈으로 밖에서 놀면서 내 아들에게 소리치던 그 광경이 자꾸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아내는 저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문득 일전의 딸과 제가 안 닮았다는 지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제발 아니겠지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기에 딸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네, 결과는 딸 역시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만나고 있는 거래처 사장도 딸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개차반으로 살아온 인생이기에 그런 건지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와 딸을 내보내고 다시 아들과 단둘이 되었습니다. 일도 가정도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던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제가 선택할 건 당연히 아들이었죠. 저는 회사를 아는 분께 넘기고 그 수익으로 작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다행히 공실 없이 꽉 들어찬 건물인지라 월세와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했죠.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청소, 빨래 등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담당했고 밥도 하나하나 배워서 아들에게 해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의 심적인 상처였죠. 아들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또 엄마를 잃은 상처를 보듬기도 전에 새엄마가 생기고 아빠는 일한답시고 밖으로 나도는 동안 혼자서 집에서 새엄마를 감당하며 새엄마에게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았으니까요. 아들의 내적 상처가 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그런 아들의 상처는 아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사춘기가 심해지는 것으로 표가 났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아들이 엇나간다 하더라도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자식이 어찌 부모의 타는 속을 알아준답니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들의 가방에서 담배가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춘기가 심한 아이들을 다그쳐봤자 부모와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는 말을 들었기에 저는 꾹 참고 아들의 가방 속에 발견한 담배를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는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아들,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됐어요. 아들이 제게 그나마 고분고분할 때는 용돈을 받아갈 때뿐이었지만 그것도 액수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지 점점 저에게 받아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저는 혹시 나쁜 친구들에게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죠. 혹시 누가 너 돈 뺏어가는 거냐?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아버지 그런 걸로 너 안 혼내. 내가 뭐 애예요? 뭔 돈을 빼앗긴데. 그냥 돈 더 달라고요. 요즘 이걸로는 PC방에서 2시간도 못 놀아요. 한 번은 이렇게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싶어 아들을 따끔하게 혼낸 적도 있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오냐오냐 하니까 이 애비가 우습냐? 날 우습게 보는 건 아빠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회사 나가지 왜 하루 종일 집에 들러붙어서 나만 들들 볶는 건데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엄마 죽자마자 새엄마랑 재혼하고 딸 낳고 다시 이혼도 했으면서 왜 내가 하는 일에는 사사건건 시비인데요. 아들의 따지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내려치고야 말았습니다. 제 두꺼운 손에 맞은 아들의 야들야들한 뺨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아차 싶어졌습니다. 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렇게 싫으면 내다 버리든가요.
아들은 그렇게 저한테 맞고 가출을 한 뒤 닷새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닷새간 저는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봐 잠도 잘 수 없었고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요즘 애들 가출 많이 한다고 실종 신고도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쯤 아들이 새벽녘에 집에 몰래 들어오는데 그 뒤로는 아들이 가출할까봐 함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라고 각인시켜주는 것과 용돈을 주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출석 일수를 겨우 채운 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졸업식엔 나타나지도 않고 졸업장도 제가 선생님에게 겨우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식에도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 뒤로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머리가 좀 큰 아들은 질이 아주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고 마치 인생을 포기한 녀석처럼 굴었죠. 그나마 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을 때가 용돈을 줄 때뿐이었는데 도대체 미성년자 자식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제 돈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돈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아들을 영영 잃게 될까 봐요. 시계를 다시 되돌려 재혼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꿈만 매일같이 꿔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간을 절대 되돌릴 수 없고 저 또한 아들을 되돌릴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이 시간이 아들에게는 어떤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은 비싼 돈에 회사 팔고 건물주 생활하면서 호의호식한다고 부러워했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장태진 학생 보호자 되시나요? 누구시죠? 제가 장태진 애비입니다만. 네, 여기 사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인데요. 아드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어요. 지금 얼른 오셔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꼴이 처참했어요. 아들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장태진 학생 애비입니다. 이놈 당장 수술시켜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의사 선생님 제발요. 아들과 같이 실려온 놈은 총 4놈이었어요. 그중 아들의 보호자인 제가 제일 먼저 왔기에 아들은 제일 먼저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듣자 하니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는데 아들 놈은 헬멧을 쓴 채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튕겨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사고 환자들의 예후가 워낙 좋지 않아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아들을 보낼 수 없었어요. 수술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들 옆에 붙어서 하루 종일 병간호를 했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하루에 2번씩 수건을 적셔 아들의 온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기 때도 안 시켜본 목욕을 아들이 시커먼 어른이 되고 나서야 시켜준다는 것도 저에겐 그저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된 아들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돌보면서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내 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게 건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과 같이 사고를 당했던 친구들 중에는 부모가 찾아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병원비가 비싸다고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 아들과 같이 다친 놈들이었기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고 그 부모님에게 빌려주는 거라는 말과 함께
이건비와 수술비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선행을 베풀면 혹시 나의 이 선행이 내 아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열심히 아들을 닦이고 있는데 잡고 있는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을 불러 확인해 달라고 했죠. 정말로 아들의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사고 난 지 3개월 만에요. 매일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제가 신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만 깨어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면서요. 그렇게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눈을 떴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말이었는데 아들은 희미하게 의식이 되찾아지던 순간부터 저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요. 매일매일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에게 꼭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그러기 위해서 의식을 열심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난 그걸로 다 됐어.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를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는 달리 아들은 수술 회복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한 덕분에 아주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빌려준 친구 역시 뒤늦게 눈을 떴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다리 쪽에 장애가 남게 되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부모님에게도 빌려준 이 수술비는 아들 놈들한테 직접 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과 친구들은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나서야 정신들을 차렸어요. 한 친구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학교에 다시 들어갔고 제 아들놈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나아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웠죠. 저는 아들의 뒷바라지 하는 맛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받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어쨌든 자기 꿈을 위해서 달리는 아들과 함께 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도 찍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은 조금 늦게 시작했기에 더 공부에 매진했어요. 아들은 제가 학비며 생활비를 다 대주는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돈 번 이유는 다 너 하나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는 거야. 너 위에서 번 돈 너한테 쓰는 거니까 하나도 미안해할 거 없다. 나는 늘 더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야. 그래도 이번에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했으니까 생활비만 좀 도와주시면 돼요. 됐다. 학비도 그냥 비상금으로 넣어도 남자는 말이야 항상 비상금 주머니가 차 있어야 해. 그렇게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엿하게 사회에서 1인분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했죠. 그저 혼자 잘 살기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까지 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 연애를 다 했어? 세상에 장하다. 그런데요 아버지, 사실 그 친구가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해도 상관없거든요. 그거야 그렇지. 사람만 좋으면 된다. 네, 좋은 친구예요. 아버지도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이 자신만만해하며 데려온 아가씨는 정말 한눈에 봐도 선해 보였습니다. 말투도 참하고 무엇보다 아들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잴 것도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태진이한테 사정은 대충 들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나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내 아들한테 주는 건 무엇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아가, 너는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너한테 들어가는 것 또한 나한테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저 두 사람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만 살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알지?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 예비 며느리는 정말 부침성이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저에게 딸이라고는 아내 같지도 않은 두 번째 아내가 낳았던 그 갓난 아기가 전부였기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비 며느리는 제게 나도 딸이 있었다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아무리 제가 아들과 화해하고 친하게 지냈다지만 확실히 남자 둘 있을 때와 가운데 살가운 사람이 있는 건 전혀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어디 놀러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면 언제나 저를 불렀어요. 아우, 난 됐고 니들끼리 먹고 와. 왜요, 아버님? 같이 가요. 거기 엄청 유명해서 예약하기 진짜 힘든데 제가 겨우 했어요. 이런 거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님.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알겠다며 예비 며느리를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눈치 없는 예비 시아버지가 되어 아들 내외 데이트하는 데 끼곤 했답니다. 저도 일만 하고 사느라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놀러 다니는 별천지를 구경하다 보니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새삼스럽더라고요. 애들끼리 놀게 냅둬야 하는데도 신기한 세상을 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마냥 행복했죠. 지금 아들과 제가 사는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데도 아들은 같이 살아야 한다며 예비 며느리를 설득했어요. 사실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었기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따로 살게 된다면 서운할 것 같았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예비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집을 들락날락하며 지냈습니다. 늦게까지 놀며 자고 가기도 했고요. 그날도 예비 며느리가 자고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씻고 미숫가루 한 잔 타 마시고 있던 때였어요. 아들 방에서 나오는 예비 며느리가 몸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자다 깬 모습으로 나와서 너무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얼른 들어가마.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얇은 옷을 입어놓고는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 예비 며느리의 팔짱을 빼고 대충 대답을 해주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서 격이 없는 건가 싶었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밥을 사달라고 부르길래 당연히 아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예비 며느리는 혼자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며느리가 부른 식당은 요리사를 마주보고 나란히 앉는 오마카세 집이었어요. 감칠맛 나게 하나씩 나오는 초밥을 집어먹는데 예비 며느리가 팔짱을 끼더라고요. 사실 초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불렀어요. 아버님이 뭐 먹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 또 나왔다. 어서 먹자. 사실 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 정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근데 태진 씨는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태진 씨한테 엄마가 되어주고
아버님은 제 아버지가 되어주면 너무 좋겠죠? 아유, 그래. 앞으로 좋은 가족이 되셨구나. 사실 태진 씨가 아버님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아버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실까 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엄마를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평생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항상 기대고 싶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했어요. 앞에 초밥 만드는 요리사가 서 있는데 자꾸만 저한테 팔짱을 끼며 다가오는 며느리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기대고 싶다면서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대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이 됐고요. 한 번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앞에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아주 짧은 옷을 입어서 다리가 훤히 드러나더라고요.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다가오며 팔짱을 끼니 세입자 사장님께서 누군가 싶어서 내다보더라고요. 이상한 소문이 날까 싶어 얼른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아버님, 건물주라면서요? 어떤 건물인가 궁금해서요. 하면서 건물을 구경시켜 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평소 저는 세입자분들 장사 방해 안 되게 최대한 조심조심 다니는데 시끄럽게 떠들면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제가 원래 저렇게 조심성이 없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만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예비 며느리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입자 사장님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장님과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또 며느리의 전화가 오길래 슬쩍 핸드폰을 뒤집어 놨죠. 왜 안 받아? 며느리 아니여? 사실 그게 말이야. 저는 그간 예비 며느리에게 느꼈던 찜찜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너무 들이대는 며느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고요. 그러자 사장님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장 사장이 돈줄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지원 더 못해준다 그래. 갑자기 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신혼집이고 뭐고 못해준다고 해봐. 그럼 싹 바뀔걸. 자네가 아들한테 돈을 좀 버줬나? 자네랑 자네 아들 돈 보고 들이대는 여자가 어떻게 없겠어? 물론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겠지만 너무 그러면 그런 건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어떻게 아들과 결혼할 여자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했지만 그건 며느리가 제 앞에서만 보여줬던 모습과 아들과 제가 있을 때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랐기에 저는 며칠 고민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네 결혼하면 이사하기로 한 짓 말이다.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고 돈을 더 달라지 뭐냐.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그게 건물이냐? 그냥 좀 큰 상가지. 요즘 세입자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나도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괜찮으면 그냥 이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되겠냐? 여기서 살면 혼수 따로 안 사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조심스레 꺼낸 돈 얘기에 아니나 다를까 예비 며느리가 인상을 팍 구기더라고요. 이사가 코앞인데 갑자기 집값을 올렸다고요? 아버님 건물 저당 잡아서 대출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당분간만 여기서 살다가 우리가 청약해서 나가도 되는 거고 어때?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 예양이가 요즘 자꾸 예민하게 굴길래
둘이 다툼이 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던 예양이 같지도 않아요. 자꾸 돈 얘기만 하고 아버지가 다 해주겠다고 해놨다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저를 구박하는데, 아버지, 솔직히 저 요즘요, 이 결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만 들어요. 진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냐. 원래 사람이란 입체적인 존재인 거야.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지. 그 모습이 이제야 발견된 거고, 나는 다 괜찮으니까 네가 제일 행복한 결정을 해. 나는 무조건 네 행복이 1번이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아들의 뒷모습이 축 처져 보이는 게 영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하던 찰나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액정에 예비 며느리 이렇게 뜨는데 괜히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아이, 그래. 오랜만이구나. 일부러 그러신 거죠? 돈줄 싹 끄는 거 아저씨 건물에 나간 세입자 없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저씨, 정말 저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뒤늦게 기억나서 돈줄 싹 끄는 거예요? 저는 날카로운 며느리의 말투에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차 며느리는 만나자며 대뜸 장소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애비니까 먼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도착한 제가 만난 건 정말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다 헤어진 저의 2번째 아내요. 예비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딸년 얼굴은 기억 못하더니 내 얼굴은 용케 기억하나 보네. 당신이 왜 여기에? 왜긴요, 사돈 어르신. 제가 예향이 애미니까 여기 왔죠. 사람들이 웃을 일이지. 전 저 딸이랑 제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예향이가 당신 딸이라고? 그래, 당신이 아주 칼바람 불면 내쫓았던 불쌍한 내 새끼다. 이제라도 아빠 덕 좀 보나 했더니 돈줄 싹 끊었더만. 아저씨가 우리 엄마 매몰차게 버린 얘기 나 다 들었어요. 우리 엄마랑 나 아저씨한테 버림받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장태진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는데 내 창자가 뒤틀렸다고요. 우리 신혼집으로 사기로 했던 그 집 엄마한테 안 사주면 내가 당신 아들도 나만큼 고통스럽게 해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네 엄마를 버려? 네 엄마는... 과거 얘기는 해서 뭐해? 당신 보아하니 아들이랑 짝짝꿍해서 내 딸 파혼시키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처녀 데리고 가서 밤낮으로 그 집에 재워놓고 이제 와서 내친다고? 내 딸 앞길 망칠 일 있어? 결혼을 하든가 파혼을 시킬 거면 파혼값을 내놓든가. 보안이 아내가 자기 딸한테 왜 이혼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저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고 매일같이 세뇌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과거 얘기를 했으면 뭐하냐니? 당신이 예양이한테 과거 얘기를 엉망으로 해놔서 애가 이 지경으로 자랐는데 너 말이다. 내가 네 친부 아닌 건 알고 있지? 아저씨가 엄마가 애 있는 거 알고도 다 괜찮다고 했다면서요. 웃기는 소리 말아라. 네 엄마는 너 생기기 훨씬 전부터 나랑 결혼한 사람이야. 애초에 파혼당하고 오갈 데 없는 네 엄마 데리고 산 게 나다.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얘 들을 필요 없어. 나 말이다. 내가 너 처음 태어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앞서서 마누라 잃고 아들 하나 키우다가 딸이 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 그런데 네 엄마가 내 돈 다 갖다 쓴 것도 모자라서 내 뒤로 남자 만나고 다니다 나한테 들킨 거야. 뭐라고요? 네 엄마가 사치 부린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생활비 많이 쓴 거
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돈이야 벌면 그만이고 자기 자식 아닌 내 아들까지 키워준 여자한테 나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었다. 그런데 네 엄마가 남자 만나고 쳐돌아댕기느라 내 아들을 여보, 그때는 내가... 당신이 왜 내 여보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애가 이 지경으로 자란 거냐고? 엄마가 아빠가 다 알고도 우릴 버린 거라고 했어요. 애 딸린 여자도 괜찮다고 재혼해놓고 1년 만에 팽당한 거라고. 너희 새아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난 평생 기억도 안 나는 친아빠, 새아빠 둘 다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예양아, 이 아저씨 말 다 믿는 거 아니지? 엄마 말을 믿어야지. 저 아저씨 말을 믿으면 어떡해? 조용히 해. 아버님 말이 다 맞아. 대체 엄마는 날 어떻게 키운 거야? 왜 날 이렇게 키운 거야? 왜 나를 이런 쓰레기 괴물로 키운 거냐고? 괴차반인 엄마 아래서 괴차반으로 자란 예비 며느리이자 제 의붓딸이 불쌍하긴 했지만 그것 또한 다 자기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울부짖는 그 아이를 두고 뒤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 거울 속에 있는 웬 얼빠진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살아온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실부모하여 혼자의 몸으로 그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렸던 제 인생 말입니다. 저는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소원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퇴근한 아들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 산 벌을 네가 받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고민 끝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듣는 새엄마 얘기에 놀라더니 이내 모든 게 이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이제 알겠네요. 예양이가 그렇게 저를 따라다닌 이유를. 뭐? 회사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사실 저는 연애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자애가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그걸 매몰차게 하기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만나다가 정이 들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진짜 집 안 사주는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운이 안 좋았을 뿐인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저도 그냥 파혼할게요. 저는 마치 아이처럼 아들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나한테서 어떻게 이렇게 의젓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요. 그렇게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을 통보하였고 반대할 줄 알았던 그 아이도 제 말을 들은 후여서 그런지 순순히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전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지 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정말 1억이야? 파혼이라니? 내 딸은 어떡하고? 나는 또 어떡하라고? 당신 딸 예뻐했잖아. 어차피 친딸도 아닌데 결혼시키는데 아무 무리 없잖아. 데려가서 딸 삼아 며느리 삼아 그렇게 살아, 응? 그렇게 살면서 내 돈 또 갖다 쓰려고? 이번엔 내 아들 돈까지? 이 누겁을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그렇게 살면 어때서?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당신 나 헌신짝 버리듯 버렸잖아. 그가 미제라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고 고가워? 그래, 아깝고 고깝다.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단 한 푼도 주기 싫다.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진절머리 나고 자꾸 과거 얘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아무 말 없던 아내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우는 소리도 그저 지긋지긋해서 끊으려는데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당장 쌀 한 톨도 먹고 죽을 돈도 없어서 딸 결혼시키고 그 덕에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곰팡이 피는 반지하에서 내 딸이랑 내가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데 같이 산 정이 있지. 입에 풀칠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언제까지?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저는 전화를 확 끊고 번호를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모르는 번호는 일부러 받지 않았더니 더 이상 전처에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 아니 전처의 딸인 그 아이가 오더라고요. 화려했던 이전 옷차림과 전혀 다른 수수한 차림이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 잔뜩 겁을 먹었는데 저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 보기 싫으실 거 아는데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무슨 일이냐? 이거 태진 씨, 그러니까 태진 오빠가 저한테 선물해줬던 것들이에요. 오빠는 전화를 안 받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오빠한테 대신 전해주세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는 말도요. 그래, 전해주마. 그리고 아저씨께도 죄송해요.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아서 엄마 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의심도 안 하고 철석같이 믿었고요. 그래서 아버님, 아니 아저씨랑 오빠한테 못할 짓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두 분 앞에 절대 다신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엄마랑도 연락 끊었어요. 그동안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저 많이 괴롭게 했거든요. 그래도 엄마랍시고 끌어안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았다간 저도 엄마처럼 될 것 같아서요. 지방에 숙식 제공해주는 대로 취직해서 다음 주에 내려가요. 그동안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뻔뻔하게 악다구니를 쓰던 제 엄마와는 영 딴판이더라고요.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불쌍한지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게 주었던 기쁨이 이로 말할 데가 없던 과거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저는 지갑에 있는 돈 뭉치를 꺼내 그 아이에게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지금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살다가 정말로 도저히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 나한테 연락해놔. 내가 너를 1년밖에 안 키웠지만 그래도 한때 네 아빠인데 아주 힘들 때 도와주마. 그 아이는 제가 쥐어준 돈을 쥐고는 한참이나 울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가끔씩 제게 안부 전화를 하며 자긴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번 명절에는 일하는 회사에서 받았다며 선물 세트도 보내더라고요. 아들은 한 번은 그 아이 연락이라며 치를 떨더니 사정을 다 듣고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파혼한 아들은 한동안 혼자서 지내는 듯 하더니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만난 새 예비 며느리는 아주 명랑하고 밝은 아가씨였어요.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 어르신들도 참 인자하니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제 아들을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말에 주책맞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풍파를 겪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제가 원하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이거니와 예쁜 손녀까지 생겼고요. 사돈 어르신과 종종 만나
인생에 대한 회포를 풀며 술을 한 잔 기울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첫 번째 아내의 덕인 것 같아 그저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하마터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빼앗길 뻔했던 저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유행 없는 올곧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